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제21차 미래노동 개혁 포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주제로는 그 많은 논란이 좀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예견이 되는 주제인데 그 차별금지법, 구체적으로 이 법은 돼 있지 않지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한간에 그 언론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퀴어 축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항상 이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 관련돼서 일부 이제 보도되면은 항상 이제 차별 금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성계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도 대체적으로는 일찍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하고 이 차별금지법이 사유에 따른 개별 입법이 아닌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왔고 지금도 되어 왔는데, 사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법화되지는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논의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서 쟁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왜 잘 해결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차별금지법 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그 미래노동개혁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길입니다. 오늘 그 발제 내용 관련해서는 그 사실은 그 분량이 좀 많긴 많은데 그 내용을 좀 알린다는 그 정도에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 고령화 저출산, 또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또 경영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와중에 경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래서 잠재 성장률도 좀 떨어지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지만은 이 차별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차별 금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차별이나 구별, 선택 문제가 조명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그리고 우리 헌법상에 있어서의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조항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사회 입장에서 차별 금지와 관련돼서 이런 이념과 현실, 법, 또 인권과 실정법의 문제, 또 교육과 교육 문제, 서비스와 재화의 이용 문제, 노동시장,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별 문제가 좀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모든 일상이 다양하고 복잡한 차별 금지의 사유 및 유형을 금지하는 다양한 그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종전부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보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연구가 축적돼 있어서 국내법에서도 보면은 성별에 의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또는 연령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법, 또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법, 또 비정규직 형태로서의 그런 법률은 또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관련된, 또 이민자 문제 관련해서는 이민법 문제,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들 관련해서는 그 관련된 특별법들이 제정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포괄법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차별 사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다 아우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 국가마다 그런 인식들이 좀 틀리지 않은가. 그런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반평등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한계에 노출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라든가 여성 참여위원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유엔 산하 기관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택하고 있는 이런 적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좀 제정하라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라고 이렇게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고 그것을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축적이 적지는 않은데 여전히 그런 입법화가 되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은 또 우리나라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그 인권위원회법에도 사실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차별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조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발의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21대에도 일부 의원이 발의를 했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22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권 교체에 따르고 또 22대 국회가 다시 성립이 됐는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슈 다른 것들이 있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논의 이런 필요성은 있는데 좀 잠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배경하에서 차별금지 법안에 종전에 내왔던 그런 것의 내용과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과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개념과 유형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간단히 정의하면은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형적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민족, 인종, 피부, 그다음에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언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법안 발의가 된 일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쭉 열거가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든 차별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지라는 것은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은 또 각각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 금지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입법적인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국내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차별 금지 입법안 자체를 간단히 그냥 보면은 첫째로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보다 구체화한 그런 측면은 있고요. 둘째로는 법적 관점에서 평등권의 효력을 개인의 사적 자치라든가 자유 한계와 비교 형량을 해서 발생 가능한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그리고 셋째로는 차별 행위의 규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강제력을 부여한다. 이런 큰 골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런 목적에 비추어서는 좀 이런 입법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훨씬 전이긴 하지만은 지금이 2025년이니까 한 2002년도 자체 그 당시에 이제 그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되면서 이것이 먼저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논의의 장으로 이제 떠올랐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던 그런 배경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때 또 해결되지가 못하고 18대 국회로 와서도 똑같이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그런 정당들에서는 그 법안을 발의했고 또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됐는데 그때도 역시 그대로 논의를 하다가 또 중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19대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20대로 넘어오는 와중에 2020년도에 21대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거여야소라고 이렇게 해서 그 여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구성이 된 듯해서 논의를 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이제 선거에 뭐가 막다트리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일부 이제 교계 쪽에서 강하게 사실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은 발의했던 법안들을 스스로 이렇게 취하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논의가 한참 됐던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돼서, 그때 이제 21대도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다동적으로 발의됐던 법안들이 이제 폐기되는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 내용에 비추어서 충분히 서로 공론화되면은 입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입법의 실현까지는 또 별다른 또 정치적인 어떤 동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찬반 논란에서의 약간 핵심적인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그냥 그 뭐라 할까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봤던 부분들은 차별금지법이 관련해서 최대 논란 지점이 뭐냐라는 관련해서 그 차별 사회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요 사유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를 이렇게 해프닝적으로 들었던 분은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반대쪽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이 부분들을 하도 반대를 하니 일단은 그것을 빼놓고 통과시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거를 약간 그 추진했던 중심했던 분들은 그게 안고인데 그걸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하시는 분,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도 있으셔서 결국 논의의 진전들이 더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 개인적인 좀 기억은 됩니다. 하여튼 이 당시 법안 자체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은 이 차별 금지 관련해서 정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명확화했고, 또한은 둘째로는 영역별 차별 금지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구체한 그런 안을 냈고, 그다음에 셋째로 차별에 대한 구제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하는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구제 내용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 입법례는 워낙 이 논의 과정들이 뭐 좀 오랜 기간, 그러니까 수십 년 이렇게 됐던 부분들 관련해서 이쪽에 관련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논문들을 통해서 평등의 이념에 따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ILO든가 UN 또 유럽연합이라든가 또는 미국, 유럽 뭐 이런들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차별과 관련된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면 좀 선진화된 그런 법들 관련해서, 그리고 좀 미국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서 결국 이제 아까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에 대해서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권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던 연구 성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실정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입법화까지는 실현이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그 쟁점들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전에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는 다른 선진국과 똑같은 법 체계를 갖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법으로 갖고 있는 헌법 규정에서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 그런 차별 금지법을 뭐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입법이 좀 편했을 수도 있는데, 현행 이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은 한데 그 사유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평등권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은 이제 그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런 이유를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헌법 규정은 사실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른데 이제 저희가 가까운 일본법하고 비교를 하면은 일본 헌법에 대한 규정들을 좀 그대로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조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표현을 다를 뿐이지 그 내용들은 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논란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 민주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헌법을 만들고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지를 못했던. 그래서 하여튼 헌법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좀 일본법과 비슷한,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관련된 법들도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남녀고용평등법, 아까 이제 기간제법, 파견법, 뭐 이런 고령자 고용법, 장애인 고용법,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국내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사유에 따른 입법. 근데 이제 그 흐름도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도 법은 있지만은 가까운 일본에서 돼 있던 부분들을 좀 우리가 뭐 추종까지는 아니지만 따라가는 입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본질적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논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성숙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인권위원회법을 만들면서 생기면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차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여튼 커다란 변혁을 줄 정도로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제 자료에 보면 이제 표 2라고 했던 차별 금지 관련 현행법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 차별 사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별 사유에 대해서 법률이 돼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아울러서 성별 등 헌법에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 개별 사유에 갖고 19개의 사유를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고용, 교육, 재화 등의 이용, 그다음에 이제 성희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 영역에서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그 시정 조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들을 더 보완해서 차별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때는 이제 성별 등 차별 사유가 국가인권에는 19개를 열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23개 정도가 더 열거가 된 이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성희롱이 있는데 이제 괴롭힘이라는 것들도 또 사유로서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에 이제 공통되는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 정체성, 지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써 있었지만은 두 개 다 공이 들어 있었는데 하여튼 다른 논란보다는 그것만 이렇게 좀 주목이 돼서 그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그 발의했던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시고 스스로 그 발의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논의들을 좀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하는 이런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하면은 좀 더 낫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 갖고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아우성 치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나타나서 행사를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부분적인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보니까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또 생기게 되니까 그것이 좀 흐지부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내용 개별적인 것들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표 3 부분에서 지금 얘기했던 차별 금지 사유 관련돼서 비교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언급한 것 차별 금지 법안 관련해서 그리고 처음 논의됐을 때 그 2007년도에 법무부 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13개,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에서 19개,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안에서 23개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곤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처음 2007년도에 법안에서 국가인권위로 갈 때 19개, 6개 늘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의 내용들이 그 언어라든가 출신국가,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그 성별 정체성도 있지만은 그 외에 이제 고용 형태 문제라든가 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고용 형태의 차별 금지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많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출신 지역의 차별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기업의 인사 관행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할 만큼 이렇게 돼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실질을 찾아보니까
아 이게 쟁점이 훨씬 더 많네 뭐 이렇게 되는 와중이 근저의 한번 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빠 논의가 되면은 여태까지는 차별금지법 그냥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일부 논의만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랄까 그쪽에서만 이렇게 해서 이게 저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좀 빼놓고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이 법에 대한 영향들이 좀 큰 문제인데 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제계나 이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반대이긴 반대인데 이제 뭐에 대한 이렇게 할 때 이제 성적 전체성에서도 반대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논리가 잘 기업 입장에서는 딱히 없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반대하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정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그것을 이제 대신 그 이쪽 기독교계에서 아주 잘 싸워주셔갖고 입법이 결과는 좀 안 된 그 부분이 굉장히 나이브한 평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논의가 필요한데 아까 이제 과제라는 부분들을 관련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이게 그 이쪽 법안 관련해서 한 차별금지법안 관련해서 가졌게를 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개별적 차별금지 조항 및 차별 영역의 신설했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열거됐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기존에 특별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현실적인 핀셋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했는데 사실 이제 포괄적인 것을 그냥 다 나열을 해버리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강론들이 충분히 될지를 검토 없이 그냥 이것도 차별 사유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에는 그 입법적인 부작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별 사유에 대한 지금 특별법 형식에 대한 사유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서 입법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병행하면서 정말 이제 포괄적인 이런 부분들도 이런 사유들이 참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내에서 입법을 하면 그래서 좀 약간 제 나름대로의 실용적인 생각은 논란이 좀 적은 부분들을 차별금지 사유로 해서 입법을 하고 아까 이제 법무부안이 됐던 인권위안이 됐던 또 마지막에 국회에서 차별금지 발의됐던 사유들의 열거들이 숫자가 좀 틀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것을 다 나열할 것인가 이런 지적도 있지만은 그 자체로서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서는 성적 소수자 내지는 경영 사업 등의 기존 질서를 고려한 이미 이제 관행적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현실 정치에서나 또 사회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 내용을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그런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이 젠더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별 지향과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한 예하면 뭐 이성애, 동성애, 결혼, 무성애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성별 정체성 얘기를 하면은 그게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 논 바이러니, 트랜스젠더 뭐 이런 등등해서 다양한 그 용어 개념으로서 그걸 접근하게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정체성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파문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가까운 교회에서는 교단을 좀 떠나는 교회가 그런 문제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세대 간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인들까지도 이렇게 좀 약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 그 내용 중에 또 역차별 해소 시스템 신설 같은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 조치로서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들 등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현실 적합성 위해서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라는 관련해서 또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차별주의와 구제 존재 방법의 병행 입법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법에서 이제 입증 책임, 증명 책임 전환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민법의 기본적인 사법의 원리라고 그러면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보호라는 이런 입장에서 약자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상으로서는 굉장히 보호돼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절차법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또 간단치 않은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이게 법이 됐을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벌 규정의 존치 문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약간 일부 법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에서도 당연히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들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기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상정할 때에는 사실은 차별금지의 많은 사유들 관련해서 그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실무선에서는 잘 몰라요. 내용이 뭐가 차별사유로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라고 하고 근저에 이제 아까 고용 분야 관련해서도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 했는데 지금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차별 이 문제들을 그다음에 성별에 대한 차별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면 훨씬 차별이 심화된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다 동등하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위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제 현실론적으로는 워낙 그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법과 현실에 대한 괴리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차별금지 법안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 이제 국회에서 이 고용 및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해서 영향이 크긴 이 차별금지법안을 보다 신중하게 항상 분석해서 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뭐 이 얘기는 사실은 시대가 흐르면서도 저도 얘기는 똑같은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좀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적이고요. 그다음에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본 원칙으로서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전환시키려면은 차별금지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든가 평등 이거 원칙인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현안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그런 논의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좀 얘기를 나눠서 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잠시 드러내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돼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좀 더 그냥 갑자기 통과되지 않고 좀 성숙된 입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디딤돌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소설 읽거나 아니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통합인권법과 차별금지법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토론을 하면서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고 JTBC 드라마로 나온 재벌집 막내 아들의 나온 대사를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토론문에 보시면 이제 위에 적혀 있는데요. 전에는 내 주머니 돈을 노리는 놈이 군인 한 놈이었다면 인자는 민간인 세 놈으로 느는 게 민주화다. 이 진양철 회장이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슴을 키워가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들면 와 안 되는 줄 아나? 지가 주인인 줄 안다.
이런 이제 대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대사를 서두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은 이 말이 자본가의 타자, 즉 그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너무나도 잘 대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권법과 차별금지법 도입의 찬반 이전에는 저는 애초 평등이 뭐고 차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은 어쩌면 이제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논의에서 매우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합인권법 내지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한 그동안 발표됐던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사회에서는 주체적인 인간과 이에 종속된 저는 타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사회 주도적 주체로서 권력이고 힘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체에 속하지 못하는 타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주도적 세력인 주체에 의한 타자, 즉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주체의 권력이자 힘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에게 제도적 힘을 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 타자가 주체인 자신과 동등한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은 주체의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원하지 않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자신의 권력 내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타자에게 자신이 가진 권리를 주고 싶지 않고 자신이 그들에 비해 우월하게 대우받길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주체들은 주체들 스스로를 견제하지만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립하고 설계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람의 다수가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이 타자, 즉 약자가 되고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약자가 되고 중장년층이 주체인 경우에는 청년층, 이제 바이스버사가 되겠죠. 타자, 즉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타자인 사회적 약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정을 타자의 관점이 아닌 주체자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체자인 나의 관점에서 타자가 나와 동등한 힘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를 정당화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일찍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몬 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사회적 주체와 타자의 존재 및 관계에 대해서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은 타자들의 권리는 사회적 주체의 권리를 저해하는 존재 내지 관계로 정의가 되고 따라서 타자는 자율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주인과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마름, 그 하인을 연상을 시키는데요. 주인은 마름을 인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하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에 의존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타자는 주체가 의도적으로 규정짓는 존재에 지나지 않고 주체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전체 인류 역사를 거슬러서 확립된 이러한 현상은 타자의 종속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기본권 논의는 언제나 사회의 주체에 의해 타자, 즉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평등권과 관련해서 전문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상하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불가침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법 앞의 평등권은 형식적 절대적 평등이 아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도록 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등권의 보장은 정당한 목적을 벗어나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상정하게 됩니다. 헌법적 이념으로서의 평등권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 일정한 비교의 관점에서 상대방, 즉 타인과 공통점을 갖고 있을 때 상대방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적 또는 관계적 지위의 기본권으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차별적인 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는 개인에 대한 평등권 제한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떠합니까? 실질적인 평등을 얘기를 하면서도 개인에게 기회에서의 차별을 제한하는 법령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차별은 무엇이 법에서 보호하는 평등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차별적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의 보장을 전제하지만 차별을 받는 사람이 법적으로 수용하여야 될 범주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 차별 행위자의 정당성의 범주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는 최대한 개인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되고 이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접근할 것이 요청됩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법령으로 개인이 가지는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이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차별 법령과 차별 판단의 실상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규범으로 자유주의에 기초한 기존 법 제도의 수정은 주로 시대적인 상황, 누가 만들고 판단하는가,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영향력,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여론이라는 크게 4가지의 유형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법 규범은 한 사회의 질서와 평등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해서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실질적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리드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범의 채택과 적용, 집행, 해석은 어떠한가요? 이 외관상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의 채택과 적용, 집행과 해석은 주로 일반 평균인의 사회적인 주체를 대상으로 평균 이상의 사회적 주체를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 중의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법적 보호망이 없다거나 법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말은 기본권 보장의 대상자가 그러한 주체로서 입법하고 집행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범주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법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법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타자에게는 그 부당성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그러한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회적 주체에게는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조적인 부당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합인권법 내지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것은 개인이 가진 특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그것도 기회에서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개별 사유를 특정해서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어쩌면 이들 사유만을 평등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사유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의지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관련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입법 부작위, 즉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 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 있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있는 진정 입법 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해서 입법은 하였지만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의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 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러한 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 부작위라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권, 특히 평등권 관련 논의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이 제도적으로 헌법상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련 법 제도 역시 헌법적 기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그러한 관점에서 지속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기회에서의 차별은 사회의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법적으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기회 단계에서의 장벽을 허용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헌법 질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는 자본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존재로 남게 되고, 사회적 약자로서 타자는 사회적 주체가 자진해서 또는 법적으로 양보해 주는 것만 그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방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반대 논거는 사회적 타자에게 사회적 주체가 자진해서 또는 법적으로 양보해 주는 것만 감사해 하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반성에 기초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배입니다. 저는 지금 열린사회 포럼에서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경제학,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의 상세한 뭐 법리라든지 뭐 내용 같은 건 사실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뭐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특히 뭐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해보고, 이것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심도 있는 뭐 논의라든지 법 제정으로 가는데 조금씩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돼야지 균형 잡힌 어떤 시각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오늘 이제 일단 제목에 뭐 대충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과 경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사실 뭐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거는 조금 뭐 말하면 사실은 반대한다는 입장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 지금 우리 이승길 교수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맨 끝에 결론은 결국은 이제 저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중한 접근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합의의 이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이 사안뿐이 아니라 여러 문제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무수히 나왔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지금 의견은 지금 사실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된 것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을 때 통과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을 상태에서 통과되면 결국 그게 이제 무리수를 이제 낳게 되고 그게 부작용을 낳았던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면 형성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어떤 우리가 계속 토론과 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어떤 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축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결국 차별금지법을 이제 단순히 어떤 가치적 측면, 평등이냐 자유냐 뭐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있는데 시장과 경제의 측면에서도 좀 접근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론적 실증적 논의가 충분히 좀 쌓인다면 앞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노동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나온 얘기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일단은 뭐 당연하겠지만 개인과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느 정도 법적 제재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제한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서 고용 정책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법으로 인해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고용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성립하는 데서 방해가 될 것이고 결국 기업으로서는 자기 기업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야 되는 능력을 조금 제한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 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도 안 됐을 뿐더러 그것을 대응할 법적 대응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이제 과도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이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법률 대응 비용도 필요하고 내부의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 기업의 부담, 경영 부담을 높여가지고 결국 기업으로서는 이거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거는 아까도 그 발표할 때 나왔지만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실은 명확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데서 기업들은 항상 법적 불확실성에서 경영활동, 기업활동, 사업의 위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뭐 얘기되면 결국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해가지고 이것이 기업 경영활동에 기업의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뭐 기대가 되고 주장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기업들은 스스로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율적으로 차별 없는 고용 방식을 채택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지금 쌓아가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게 기업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엄격하게 이제 적용될 경우 법적으로 기업들은 인사정책의 이제 운영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인 어떤 그 직원의 역량보다는 다양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채용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결국은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결국 성적 지향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문제를 지금 그 종교계에서 굉장히 이제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사실 이걸 제가 뭐 통계 뭐 여론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 결국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업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성결혼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될 경우 이거는 기업의 경영뿐이 아니라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제 사회적 합의 없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강제될 경우 결국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그러니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경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기업이 알아서 사실은 이런 차별 금지가 없어도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기업 경영 활동을 해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세 가지 이런 시장 친화적인 어떤 기업의 이런 차별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제가 세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정책적 대안으로 첫 번째는 일단은 기업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별을 하는 기업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차별 없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 과감한 혜택을 주고 포용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한 기업한테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걸 모색했으면 이런 어떤 법적 강제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예방 조치를 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건 좀 만들어서 산업별로 만들고 기업별로 좀 어떤 범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결국 가장 피해를 보거나 부담을 느낄 대상은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아닐까,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노동법 차별금지법 센터장 황수옥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가 이제 독일에서 차별금지법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도입 논란이 사실은 독일에서도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한국의 상황이 좀 유사합니다. 이렇게 독일에서도 개별법으로 이제 차별에 관한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있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에서 이제 지침으로 내려오면 각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많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2000년도였고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정도의 지침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은 국내법으로 계속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독일은 이제 그 개별법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까지 하고 하다가 결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재계와의 어떤 그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수익 조정에 관한 문제들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시대 때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은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인종이라는
표현, 차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표현보다 굉장히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독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일반 평등대우법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서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하되 약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합의할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SNS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가 너무 우려될 만큼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 정도로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늘어나고 결혼 이주민도 늘어나고 그 2세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삶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방치했을 때 그 혐오가 다른 집단으로 다른 사회적 소수 집단으로 계속 옮겨갈 가능성이 많고 이럴 경우 사회적인 불안이 확산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차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노력이고요. 이것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이 되어야 하는 이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뭐 필요해서 도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차별적 금지법은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을 ILO에 근거해서 협약을 하고 노동법을 만들고 유엔에서 협약을 해서 여성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고 여성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우리가 뭐 원해서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들이 이미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라든가 여러 산하 단체로부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정 권고와 시급한 조치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이승길 교수님 발제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그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2019년에 유럽연합이 한미 EU FTA의 노동 규정이 불행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 7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를 당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ILO 핵심 협약을 이제 비준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 기준에 맞추지 않았다가 이제 EU 연합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널 조사를 통해서 협약의 일부 위반을 결정을 하고 이것은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진다 뭐 어떤 불명예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법적 위험의 가능성까지 이제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 ILO 핵심 협약의 세계를 비준을 하고 노동조합법 일부를 이제 개정하는 것으로 그 요구에 응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요구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했지만 점점 무역 장벽에 대한 이 요구 사항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았을 때 그리고 그거를 문제로 삼아서 뭐 협정을 파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 한미 EU FTA 협약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지금 우리나라가 위반했다라고 하는 게 이 결사의 자유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폐지 그리고 고용차별 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부분들이
이 고용차별과 관련된 부분과 만약에 연결돼서 지금처럼 또 전문가 패널 소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금지라는 어떤 인권이라든가 노동보호 차별금지가 국제사회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별 없는 기업의 다양성 확보가 혁신을 요구하는 시장의 경쟁력을 가진다. 앞에 말씀하신 이제 토론자 분께서는 이제 그것이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가 이제 자세히 연구를 했을 때 보면 차별금지법에 이제 만약에 채용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했을 때 차별금지법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서류에서 어떤 외국인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말고 최소한 면접까지는 가게 하자가 사실상 목표입니다. 그 이상을 개입을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누구를 뽑아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것은 면접까지 가서 너희가 한번 보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외국인이고 여성이고 장애인이긴 하지만 이 업무를 정말 수행하기에 최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실질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라. 여기까지가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뽑겠다. 뭐 관행에 따라서 뽑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차별금지법이 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영권을 침해한다라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경영권을 뭐 침해를 심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변하고 사람들의 요구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뭐 이 규제들도 많습니다. 무슨 공정무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바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기업의 문화에도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에 많은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2000년대 이후에 유럽 연합이라든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었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그냥 인권적인 차원에서만 그러고 있는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재계에서 계속 반대를 했을 때 독일 노동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는 관행에 따라 사람을 채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 채용 과정에서 또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와 가장 유사한 사람을 뽑는다. 가장 유사한 사람을 뽑는다. 왜 그러냐? 가장 유사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게 각 기업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각 기업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왔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 개입은 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더 멀리 봤을 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각각 기업이 스스로 변한다. 이게 어느 선까지 스스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노력까지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저는 좀 의무심이 들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 도입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많이 발제문에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법 위반을 했을 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사법에 대한 제재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법감정으로는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맞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차별 구제를 위해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입을 한 것이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한 것이 손해배상을 이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조료액 같은 경우 임금의 한 3배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만약에 채용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임금의 3배를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위를 조정을 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반차별 기구를 설립을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차별을 예방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차별한 사람을 뭐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예방과 교육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차별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예방을 하자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차별이다라는 교육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에 필요한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06년 이제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을 해서 연방 반차별 기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차별 기구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개별 지원이 가능한 여기선 개별 지원을 하진 않고 개별 지원이 가능한 뭐 반차별 단체에 주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쟁이 생긴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역할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하느냐 계속 소송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도 제기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2006년에 도입해서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그런 일은 막 소송이 무작위하게 막 늘어나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 금지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차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지침서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배포를 하고 기업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차별 기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했을 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작은 선입견들을 좀 바꾸는 그 정도까지가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에 전부다.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현실이다. 외국에서 이렇게 도입된 것들을 보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진지한 대화의 장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4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무수하게 많은 발표를 차별금지법에서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이제 교회 단체에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당직자분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철회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발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이제 그 법안 발의에 이제 찬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굳이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닌데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논란이 많다, 시끄럽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팽배가 돼 있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차별금지법 도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매우 적다, 소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분위기를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때 한번 2010년도에 이제 뭐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도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은 또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위급한 현안들이 이렇게 앞서 있으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제적인 요구들이 계속 있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까? 이게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INS의 김준근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차별금지법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되는 것이 그 차별금지 사유에 그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이런 동성애 관련 용어들을 차별금지 사유들로 이제 포함시킨 것이 있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차별 행위로 이제 보는 것이 분리, 구별, 배제,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차별 금지 사유들을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이제 차별 행위로 보고 이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롭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차별금지 그 사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표시함으로써 이 얘기를 들은 그 상대방이 정신적 괴롭힘을 이제 당했다라고 이제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느끼는 이제 감정이긴 한데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로 괴롭힘으로 이제 간주가 돼서 이제 요거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이제 보겠다는 그런 조문들이 지난 이제 21대 국회 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또 그 이후에 이제 박주민 의원안, 이제 권인숙 의원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약간의 이제 문구상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그 괴롭힘 조항은 좀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괴롭힘 조항이 차별 행위로 보는 그 법률적 논거는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발간한 그 이제 용역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그 혐오 표현에 대한 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혐오 표현 규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토론문에서는 이 혐오 표현 규제론이 가진 좀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신임 위원장에 대한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신임 위원장께서는 이제 그 평소에 자기가 가진 어떤 법조인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우려를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성적 지향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행위, 이제 동성 간의 성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많이 밝혀진 거는 그 이제 성과 관련된 질병,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즈가 있죠. 이제 에이즈가 이제 감염되면 에이즈에 대한 통계가 이제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 되면은 거의 이제 95% 이상이 이제 성적 접촉에 의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고 신규 감염자의 또 막 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이 남성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것들을 연구하는 그 의사들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에이즈 신규 감염의 아주 주된 경로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그 보고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을 때 이런 의학적 보건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우려 섞인 그런 그 관점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첫 페이지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은 한 의원은 이게 혐오적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의원은 이런 내용들이 듣기가 불편하다면서 이런 내용들이 아무리 객관적 통계라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 표현 리포트라든지 국가인권위하고 기자협회하고 이게 체결한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어떤 특정한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이렇게 서로 체결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다 혐오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이제 공격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했던 이 의원들의 이 발언의 맥락이 바로 이 혐오 표현 규제론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진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혐오 표현 규제론이 이제 대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문헌들을 좀 보면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외국의 문헌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이 헤이트 스피치를 이 혐오 표현으로 소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황수석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나라마다 이 역사적 배경이 다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각 나라마다 이 혐오 표현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평가는 아직 다양한 형태의 혐오 표현, 물론 이제 표현이 혐오 표현이라 가지고 듣기가 되게 거북하지만 이거는 좀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전히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이 헌법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연구를 주도해 온 것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내에 있는 특정 학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에 발간한 그 보고서가 있고요. 2016년에 발간한 보고서, 2019년에 발간한 혐오 표현 리포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그런 내용, 규제해야 될 어떤 예시 이런 것들을 보고한 바가 있고 법원 내 학회는 뭐냐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그 대법원장 하셨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초대 회장이었을 때 2012년 동성애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런 인사들을 발제자로 초청해가지고 학술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그 이듬해 2013년에도 혐오 표현 규제를 다룬 이런 학술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 보면은 그 2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시면은 이 차별금지법 문안에 들어있는 그 조항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다 소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아도 혐오 표현이 성립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금지해야 될 표현의 예시로 2페이지 밑에 미줄진 표현들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칭해가지고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특정 행위,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고 누구나 자기가 가진 종교가 다르고 또 양심이 있고 또 신념이 있고 이런 게 또 자기 학문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이런 자유에 기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다양한 가치관 표현이 가능한 그런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해야 될 차별 행위, 혐오 표현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징적인 거는 우리 군형법에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건이 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딱 이렇게 그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좀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혐오 표현 규제론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것은 아니고 외국 이론적인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은 소위 용야카르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NGO 일부 전문가들하고 국제인권법 일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활동가들의 어떤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침의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의 용야카르타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이제 핵심 목표는 요거를 전 세계 국가들한테 보내가지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이 법률에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그럼 입법 예를 보면은 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빠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도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길 교수님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게 논란이 이 두 개의 사유가 논란이 되면은 이 두 개를 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찬성하는 분들 좀 의견에서는 이게 빠지면은 앙금없는 찐빵이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요거는 결코 뺄 수 없는 이제 핵심적인 사유임을 이제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용야카르타 지침은 이제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두세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는 반드시 이 지침을 자국의 헌법 또는 다른 적절한 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19번 항목에 보면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민에게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하고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유에 기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19번 항목이. 그래서 이제 29번을 보시면은 이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이 동성애자를 탈동성애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성애자였던 건 아니고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동성애자가 되었고 동성애자에서 다시 탈동성애자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 치료를 모두 다 차별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야카르타 지침하고 차별금지법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이 문건 용야카르타 지침하고 차별금지법 안에 그런 내용들의 구조나 그런 차별금지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용야카르타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그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2007년에는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인권 단체에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수신자로 해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사유 제정할 때 그 사유에서 이 성적 지향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하면서 그때 그 근거로 용야카르타 지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원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그 시정 권고의 근거로 이 용야카르타 지침을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마치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게재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혐오 표현 규제론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하지 않는 좀 위험한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이 표현 행위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대상이 행위인지 아니면은 행위자인지를 구별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 가지고 공연하게 아주 과도하게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린다든지 아니면 모욕한다든지 이럴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혐오 표현 규제론에 따르면은 이렇게 그렇게 행위자와 행위자를 구별하지 않고 어떤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런 그 행위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동일시하는 그런 해석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듣는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 괴롭힘을 호소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규율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혐오표현 규제론이 초래할 그 이런 독재성이 좀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국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회에서 반대하면은 차별금지법 위반의 인권 침해자로 몰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가진 자유나 양심에 의해서 반대하는 부정적인 관념이나 반대하는 의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도 자기 검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적어도 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사라지게 되고 반대가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침묵하거나 찬성하는 의견만 남게 되는 거의 이 전체주의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것과 유사한 그런 불이익한 제재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그런 법률학자들, 신학자들, 의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강의하는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현직 의사이고 대학 교수인 의과대학 교수님들 이제 두 분이 관련한 이 동성간 성행위하고 의학적인 보건적 질병과 이런 폐해에 대해서 연관성을 강의한 게 있습니다. 각 강의마다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유튜브에 이제 게재되고 나서 이게 유튜브 구글 측으로부터 이게 혐오 표현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게 삭제가 돼가지고 이 세 번 경고를 받으면은 그 채널 자체가 폐쇄가 됩니다. 근데 그 대체 1시간 반짜리 강의 중에 어떤 내용이 혐오 표현 정책에 위반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 전체 강의가 혐오 표현 정책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그 강의 2개를 다 삭제해버리고 한 번만 더 경고 받으면은 그 채널이 삭제된다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부분이 그 위반했는지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학자가 의사인 의대 교수님이 자기의 학문적 자유와 학문적 연구를 가지고 발표한 것,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 혐오 표현 정책 위반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일반 국민들의 이런 자유가 더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혐오 표현 규제론을 정당화하는 정신적 고통 금지론인데 이 듣는 사람이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듣고 정신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런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그 판결문의 그런 내용들에 따르면은 더 이제 그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충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그런 이념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부정될 때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표현 행위들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문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제정해야 되는 이런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인 이 혐오표현 규제론이 가진 부당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제에 대해서 네 분의 이렇게 가감없는 토론들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지적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차별금지법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우리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전공에 따라서도 좀 이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게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이제 구성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실무 정말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의 또 입장은 어떨까 이런 적이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속마음은 뭘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공연하게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면은 좀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가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위상이 높아진 국가로서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지 이런 것들도 근접한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연구 성과들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 공유를 해서 또 충분히 좀 논의를 하면은 좀 더 나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된 내용에서 보니까 이제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하여튼 찬성론자가 됐던 반전론자가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가감없는 얘기를 조금 해 보면은 뭐가 어디서 접점해서 이렇게 좀 어긋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오늘 포럼이 좀 의미가 있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한 경제 주체로서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근로자들도 중요한데 또 한편은 또 국가 내지는 이제 기업이라는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발표에서 보면은 경제계에서도 차별은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다른 노동 현안에 비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은 이 분야가 이 차별금지법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었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좀 논의에 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어땠을까, 어떨까, 그런 것에서 향후 과제로서 남겨져서 추후에 좀 논의들이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주제를 갖고 정말 핵심되는 쟁점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 기회도 갖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